건설노조 추모 문화제를 위해 설치한 양회동 열사의 분향소 설치를 두고 경찰과 노조가 충돌해 4명이 체포되고 4명이 다쳤습니다. 캡사이신 분사 상황까지 가진 않았지만 경찰의 강경 대응에 노조원들이 자진 해산하면서 야간 행진은 취소됐습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우주 발사체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조만간 2차 발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그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의 잔해 일부를 인용한 우리 군은 추가 수색을 마치는 대로 정밀 분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이 2차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고 백악관도 김정은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대북 추가 제재와 유엔 안보리 조치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의뢰하고 사무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 속에 여권의 선관위원장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현장 활동 결과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결론은 보류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의 오염수 분석 방법이 적절하고 표본에서 유의미한 방사능 핵종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또 내놨습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이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업계 반응이 나왔다고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밝혔습니다. 탈당 선언 17일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 출근한 김 의원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고 양회동시 분향소 설치를 두고 경찰과 건설노조가 한때 충돌해 노조원 4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의 강경한 대응에 노조원들이 자진 해산하면서 계획했던 야간 행진은 취소됐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청계광장 인근에 분신에 숨진 양회동시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인도의 천막 설치는 불법이라며 철거를 요구했고 노조 측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문화제는 평화롭게 진행할 것입니다. 경찰은 충돌을 유발하지 말기 바랍니다. 노조원들이 분향소를 둘러싸자 경찰이 철거를 시도하면서 이내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자는 현행범 체포하십시오. 공무집행 방해자는 현행범 체포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조합원 4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고 조합원 4명이 다쳤습니다. 이어서 열린 추모 문화제에서 노조는 분향소 철거에 나선 경찰의 행위를 노조 탄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전국 곳곳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도 정부가 노조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노총을 노동자들을 불법, 비리, 폭력, 간첩으로 낙인찍어 탄압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두고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2017년 이후 사용을 중단한 캡사이신 최루액 살포 가능성과 함께 경비 경찰관들에게는 특진 포상도 내걸었습니다. 노조가 당초 예고했던 경찰청 앞으로의 행진을 취소하고 집회를 종료하면서 우려됐던 캡사이신 분사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어제 집회와 정부 대응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민주노총의 모습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지 반증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독재 정권이라며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신들이 취해 법권이라도 되는 양 대한민국의 법치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민주노총의 모습이라말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다. 법률 3조에는 어느 누구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독재, 윤석열 독재, 전두환 독재보다 훨씬 노골적인 이 윤석열 독재 국민이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 지난달 30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벌어진 경찰의 전국 금속노동조합 연맹 간부 과잉 진압을 규탄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연이은 폭력 진압 사건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열릴 예정이던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제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를 두고 그 원인이 전승절 70주년을 앞두고 성과를 내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재촉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발사를 서둘렀다는 건데 조만간 2호기를 발사할 거란 전망과 그렇지 않을 거란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는 온통 군사정찰 위성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4월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정찰 위성 제작 완성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달 16일엔 딸과 함께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시찰하고 차후 행동계획, 즉 발사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위성 발사도 인근에서 직접 관람했다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동창리 발사장 1.3km 떨어진 관람대 인근에서 차량 및 천막 등 관람 시설이 식별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에서 참관한 것으로. 하지만 위성 발사가 실패로 끝나면서 기술적 준비를 완벽히 끝내지 못했는데 정치적 요인으로 발사를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호 정찰 위성 발사를 성공시켜서 군사 분야 성과를 과시를 하고 또 사기도 고양시키고 그걸 토대로 주민들을 더욱 결집시켜서 원래 목표를 달성시키려고 하는. 특히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을 70주년을 앞두고 위성 발사에 성공해 분위기를 띄우려는 압박감이 컸다는 겁니다. 4월에 정찰위성 1기를 쏜다고 국가우주개발국이 보고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4월에도 가고 5월에도 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마어마한 압박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누리호가 성공을 했거든요. 북한은 정찰위성을 여러 기 띄워 올려보내겠다고 공언한 만큼 머지않아 2호기 발사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2단 추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2단 추진체의 결함을 보완하는데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6월 내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하지만 북측 발표 내용만 보더라도 위성이 아닌 발사체 자체와 연료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보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김정은 위원장이 서두를수록 실패 확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의 이번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주한 미국 대사는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2차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도 발사 성패 여부와 무관하게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발사 자체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뒤 한미 두 나라 소통 라인이 곧바로 가동됐고 2차 발사를 강행할 경우 추가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발사 직후에 곧바로 한미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북한은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어떠한 발사에 대해서도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미 백악관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Whether it fails or succeeds, Kim Jong-un and his scientists and engineers, they learn and they improve and they adapt and they continue to develop military capabilities that are. 백악관은 따라서 북한 김정은에게 도발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allies and partners on holding Kim Jong-un and his regime accountable, and why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sure we have the proper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region. 우리 고위 당국자는 한미 두 나라가 대북 추가 제재와 유엔 안보리 조치 등을 염두에 두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 반대에 번번이 부딪힌 만큼
두 나라 협력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운 조선 관련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가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회원국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선원들과 국제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으로 합의한 핵협의그룹 NCG 1차 회의가 머지않아 개최될 거라며 양측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정치권은 북한이 군사 전찰 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것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다만 서울 지역의 경계 경보가 잘못 발령돼 혼선을 빚은 것을 놓고는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 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사일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일본 등과 공조를 통해 단호한 대응 조치로 북한 도발이 최악의 수라는 걸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도발을 강행해왔던 그 일환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엄중한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조치가 국제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것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안보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백해무익한 행동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 지역에 내려진 경계 경보로 혼선이 빚어진 걸 두고는 여야 간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재난 문자를 잘못 발송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정정한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정부 대응이 미숙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위기관리 시스템이 북한이 관련국에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미사일 발사 5발령을 내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위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안보와 관련해선 조금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며 서울시와 정부 대응을 엄호했습니다. 경위는 뭐 자세히 봐야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다. 여야가 유엔 결의안을 어겨가며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을 향해 하나같이 규탄 목소리를 냈지만 경계경보 혼선을 놓고는 국회 차원의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이번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사이에 일어난 오발령 논란을 계기로 우리 경보 발령 체계를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지 김종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 위성 발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군의 요청으로 민방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어 서울시 등 17개 지자체에 지령 방송이 자동 송출됐습니다. 문제는 모호한 지령 방송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경보 미수신 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자 서울시가 자체 경계경보 발령 지역에 해당한다고 1차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추가 확인을 위해 행안부 중앙통제소에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지령방송은 불확실했고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실제 상황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한 것입니다. 대피를 알리는 안내 문자 역시 허술하고 빠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어떤 상황인지 등 정보도 대피 요령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전 6시 32분 발령된 경계경보 문자가 9분이나 지난 뒤에 발송됐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경계경보 체계를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준기입니다.
자녀 채용 특혜 의혹으로 면직된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선관위 경력 채용에 자신의 딸을 직접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면접위원들은 송 사무차장과 직장이나 지역 연고가 있었고 면접위원들 모두 송 사무차장 딸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박찬진 사무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는 면접위원들이 평가표 채점란을 공란으로 둔 채 면접자들 10명의 순위를 정한 뒤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자신이 당시 채용 전결권자인 사무차장이었지만 자녀 채용 승인 업무를 회피하지 않고 직접 결재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범석 차장을 비롯한 4명을 수사 의뢰하고 인사혁신을 위한 후속 대책으로 사무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입장 발표 내용을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의 당사자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차장을 비롯한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자체 특별감사 2주 만에 이들 모두 자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 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급 이상 전현직 직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의심 사례는 더 늘어나 수사 의뢰된 4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특혜 의혹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채용 당시 규정을 위반한 인사 담당자 4명에게는 별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선관위는 또 신뢰 회복 방안으로 인사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내부 승진만 하던 35년 관행을 깨고 사무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비리 의혹 상시 감사를 위한 외부 인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고조차 없이 뽑아 특혜 온상으로 지목된 비다수인 경력 채용은 즉각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100% 면접하는 공개 채용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엄정 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거취 표명 압박을 받는 노태학 위원장은 사퇴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 자녀 역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근무 방침을 밝혀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촌 이상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자체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선관위 자정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거세게 일고 있어서 향후 진상조사 주체와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서 채용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 북한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혀 감사에 응하지 않아 간과하기엔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을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식 석상에서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채용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돼서 안 되고 국정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선관위를 철저하게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을 향해 정략적인 선관위 때리기를 멈추고 선관위가 선거 주무기관으로서 공정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찰 활동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시찰을 통해서 주요 설비들이 설계도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 상황 시에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장 직접 확인과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해 오고 있는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나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조사하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의 오염수 분석 방법이 적절하고 또 표본에서 유의미한 방사능 핵종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중간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는 조만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발표한 6번째 중간 보고서입니다. 방사성 핵종을 분석하기 위해 도쿄전력이 채택한 방법은 적절하고 목적에 부합했다며 제3의 연구기관 분석 결과에서도 삼중수소 외의 추가적인 방사성 핵종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출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해외 연구소의 오염수 표본 분석 결과와 도쿄전력의 분석 내용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72장짜리 이번 보고서는 일본 측이 오염수 보관 탱크에서 빼낸 표본을 분석하는 작업이 적절했는지 따져보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앞서 일본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된 물에서 방사성 핵종 대부분을 제거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설비를 거쳐도 남는 삼중수소는 기준 아래로 희석해서 방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로 일본은 오염수 방류 계획에 더 힘을 받게 됐습니다. IAEA のレビューも何度も受けておりまして、4月に公表した報告書では追加ミッションは必要がないということが明記をされたところでありますし、 내일까지 후쿠시마 원전을 조사하고 있는 IAEA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거액 가상자산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이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업계 반응이 나왔다고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김남국 의원이 이용했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측 관계자를 불러 거래의 특이점을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시간여 진행된 조사에서 업비트 측이 코인 예치 서비스인 클레이 수합을 통해 진행한 김 의원의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보인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업비트 측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클레이 수합을 통한 거래에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는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그렇게 보인다라는.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위믹스 코인 62만 개, 47억 원어치를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체하고 다시 이 가운데 57만여 개는 개인 전자지갑으로 보낸 뒤 클레이 수합에서 다른 코인과 맞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업비트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이 같은 이상 거래를 신고하면서 처음 사건이 알려졌는데 FIU도 범죄 혐의점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제공한 건가요? 형사 사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의심 거래로 해당을 해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탈당 이후 17일 만에 처음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김남국 의원은 자금 세탁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그동안 언론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아니, 업비트에서 수상 거래 흔적을 따지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업비트의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업비트 측도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 회의에서 특정인을 언급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례에 관해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다만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에 대해선 윤리특위가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할 생각이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일 태세여서 김 의원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바지에서 가해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성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검찰은 폭행 뒤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진 7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DNA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DNA 검증 결과가 공개됐는데 피해 여성의 청바지 허리 안쪽 부분과 허벅지, 종아리 등 모두 5개 부위에서 가해 남성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이라며 강간 살인미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장도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또 가해 남성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5년과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더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내려집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WBC 야구 대표팀이 대회 기간 경기 전날에 술자리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KBO는 해당 선수들에게 경위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WBC 대표팀이 지난 3월 경기를 앞두고 연이어 도쿄 아카사카 유흥가에 술집을 찾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호주전 전날인 3월 8일 밤 술집을 찾아 9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호주전 당일이자 일본전 전날인 9일에도 술자리를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선수는 투수 3명. 모두 다른 구단 소속으로 선발과 중간 개투, 마무리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KBO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선수 3명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다른 선수들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KBO는 철저하게 개별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 어긋남이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속 구단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희 구단에서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신속하게 그다음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제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전 역전패에 이어 일본전 대패로 세계 무대에서 실력 격차만 확인하는 수모를 겪은 WBC 대표팀. 뒤늦게 터진 술자리 논란에 열정적으로 대표팀을 응원했던 팬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은 중부와 남부의 하늘 표정이 사뭇 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반면 남부와 제주도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23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는 6도가량이 내려가겠습니다. 자세한 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전에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하겠고 밤이면 충청 남부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 60mm 이상, 그 밖에 남부와 충청 남부에는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7도, 대전은 18.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강릉이 30도로 중부지방은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부산이 21도 등으로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이면 잦아들겠고 이후 남부지방에도 30도 안팎의 여름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시정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에서 분향소 설치를 두고 경찰과 건설노조가 한때 충돌해 노조원 4명이 체포됐습니다. 집회 현장에는 캡사이신 최루액 분사기가 준비돼 있었지만 사용되지는 않았는데 경찰은 원액에 물을 충분히 섞었으니 유해하지 않다고 했지만 전문가는 안심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세월호 유가족과 민주노총의 노동절 연대 집회.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노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참가자들을 향해 경찰이 캡사이신 희석액을 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기침 소리와 물을 찾는 다급한 목소리가 뒤섞이고 대오는 흐트러집니다.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캡사이신 분사를 결정하는 책임자는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분사하기 전엔 참가자들에게 미리 알려서 경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캡사이신을 사용할 예정이니 지금 즉시 불법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경찰은 또 진압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호흡기 쪽으로 캡사이신 희석액을 쏩니다. 그래도 캡사이신 원액에 2,000배 용량의 물을 섞어 농도를 0.0045%로 낮춰서 세수해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는 게 경찰 주장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찰의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고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특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캡사이신은 인체에 닿으면 피부와 호흡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눈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학물질이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농도나 아니면 거리 이런 것이 지켜졌을 때는 안전한데 문제는 시위 상황에서 그것이 엄격히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경찰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캡사이신을 사용한 건 지난 2017년 3월이 마지막입니다. 이듬해엔 살수차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살포한 경찰의 진압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년 동안 잠자던 캡사이신 카드를 꺼내든 윤익은 경찰청장은 부득이한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쓰라고 한 거라며 강경 진압이라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경찰이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집회 시위 대응에 공적을 세운 경비경찰은 포상하겠다며 특별 승진을 내걸었습니다. 경찰청은 그제 경비경찰 13명을 특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 승진 계획을 내부망에 공고했습니다. 시도경찰청, 일선경찰서의 집회 시위 관리부서와 기동대 등 대응부서가 특진 대상입니다. 이 같은 특진 공고는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최근 대규모 집회로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경찰관들을 달래려는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북한이 어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발사체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어제 오전 6시 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상 비행하던 중 2단계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서해에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신형 추진체계의 신뢰도와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인 규명 뒤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오늘 군 당국의 대응 상황을 국회에 보고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오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기관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발사체 발사 전후 북한의 움직임과 우리 군의 대비 태세, 서해에서 진행 중인 잔해물 인양 작업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새벽 북한이 쏜 발사체의 경계 경보를 받고 놀란 가슴 쓸어내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당장 어디로 또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긴급 상황에 유용한 안전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집 주변의 대피소는 행정안전부의 안전 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을 통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대피소 조회 탭을 누르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있는 곳의 주소를 검색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주변의 대피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대피소의 주소와 지도상 위치는 물론 최대 수용 인원까지 함께 표시되는 만큼 집이나 직장, 학교와 가까운 대피소는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또 이번 같은 공습 경보에는 큰 건물의 지하실이나 주차장, 지하철역 같이 낮은 곳으로, 또 화학무기 공격에는 고층 빌딩 같은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겠죠. 이 밖에도 안전 디딤돌 첫 화면의 왼쪽 상단 국민 행동 요령 탭을 누르면 위급 상황에 맞는 유형별 대처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용한 앱도 위급한 상황에 접속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일 텐데요. 당장 어제도 한꺼번에 많은 이용자가 몰리며 접속 장애를 일으켜 정부가 서버 증설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조금 더 쉽게 피난처와 대피 요령을 알 수 있도록 재난 문자에 관련 정보를 함께 표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범석 차장을 비롯한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선관위 입장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 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엄정 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과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를 정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가족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선관위 인력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3년 3개월 넘게 심각으로 유지되어 온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오늘 0시를 기해 경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됐습니다. 학생의 경우 확진되면 5일간 등교 중지가 권고되는데 이 기간에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또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게 됐습니다.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환자 의무 수용 방안을 내놨습니다. 응급 환자 이송을 총괄하는 상황실에서 지정하면 환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의사들은 의료진 이탈로 응급의료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전하다 구급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심각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반복되는 주된 원인으로 70%에 달하는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중환자실 병상 부족이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증과 중증 환자를 철저히 이원화해 경증 환자는 최상급 응급실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가지 못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하에서만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응급환자 이송을 총괄 지휘하도록 지역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된 환자는 병원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설치된 종합상황판 정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비번인 외과의사가 수술을 맡을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을 해결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고 해도 현장에 투입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대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 사이에 빈 시간에서도 그 필수 응급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러나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 진료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 자원이 없다는 건데 의무 수용 조치가 자칫 의료진의 법적 처벌로 가시화할 경우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최근 8년 넘게 금융감독원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음성을 분석한 결과 배후에 235개 조직이 있었으며 한 사람이 최대 34차례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 분석 모델을 활용해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금감원을 통해 신고된 12,000여 개 음성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2명으로 구성된 범죄 조직이 160개로 가장 많았고 가담자 규모가 가장 큰 조직은 18명에 이르렀습니다. 범죄 가담 건수를 분석했더니 한 사람이 최대 34건의 각기 다른 범죄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네, 6월 1일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한 달을 훌쩍 넘긴 수단 군벌 사이 충돌로 수천 명이 죽거나 다쳤고 14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주변국 중재로 마련된 협상마저 깨질 걸로 보여 민간인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탄에 맞아 천장이 기울어진 보육원은 보기에도 위태롭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이 보육원에서 어린이 60명이 희생됐습니다.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포탄은 또 다른 공포입니다. 지난 4월 15일 시작된 수단 정부군과 신속 지원군 사이 무력 충돌. 수도 하르툼 등 도심 시가전으로 번지면서 민간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금까지 1,800명이 목숨을 잃고 5,00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40만 명이 전쟁을 피해 집을 떠났는데 이 가운데 35만 명은 국경을 넘어 피신했습니다. The Janjaweed militia attacked our village early in the morning. They killed livestock and burned down houses. 62 people died in that attack. 지난달 초부터 이어진 정부군과 신속 지원군 사이 협상도 중단됐습니다. 신속 지원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부군이 휴전회담을 중단해버린 것입니다. 협상이 깨지면 제한적으로나마 이루어지던 구호 활동도 어려워져 수단 국민 고통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요청에도 난색을 보여왔던 에이테크임스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시사주간 뉴스위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에이테크임스 지원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아직 진행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3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 목표물들을 타격할 수 있는 에이테크임스를 조속히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매카시 하원의장이 담판 지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이 미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하원 운영위원회가 합의안을 7대6으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모두 13명인 하원 운영위는 야당인 공화당 소속 9명의 의원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돼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됐지만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일본 참의원이 최장 60년으로 정해진 원자력 발전소 운전 기간을 사실상 그 이상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수명을 원전 40년, 최장 60년으로 유지해왔으나 앞으로는 원자력 규제위원회 재가동 심사 등으로 정지된 시기는 전체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운전 정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할리우드 명배우 알파치노가 83살에 늦둥이를 얻게 됐습니다. 미국 연예 매체 피플은 알파치노의 여자친구인 29살 누루 알팔라가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알파치노는 앞서 전 연인 2명과의 사이에서 딸 줄리 마리와 쌍둥이 남매 안톤 올리비아를 뒀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알파치노는 지난 1972년 영화 대부에서 주인공 마이클 콜레오네를 연기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의 한적한 곳에 주차돼 있던 차 안에 곰이 갇혀 있다 사람들의 재치 있는 도움으로 무사히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긴급 출동한 보안관이 차 손잡이의 끈을 단단히 묶습니다. 뒷좌석에 곰이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구조에 나선 겁니다. 차에서 10여 미터 떨어져 있는 나무 뒤에 숨은 뒤 차 손잡이와 연결된 끈을 힘껏 잡아당깁니다. 뒷문이 활짝 열리자 시커먼 무언가가 보입니다. 사람 어른만한 크기의 곰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던지 뒤도 안 돌아보고 산으로 내달립니다. 보안관 사무실 측은 트위터를 통해 곰들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만큼 야외 활동을 즐길 때 곰을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안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곰이 언제 또 어떻게 갇히게 됐는지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갖가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활용한 풍력 발전 등 일부 대체 에너지는 이미 자리 잡은 지 오랜데요. 네덜란드의 사례를 김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북서 유럽의 평원입니다. 바다에 점점 가까워지자 친환경 전력 생산 설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80년 전에 만들어진 간척지입니다. 원래 농토로 쓰이던 이 일대에는 풍력 발전기 86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7.5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기 한 기의 건설 비용은 1,500만 유로. 풍력 발전소를 구상하고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까지는 행정 절차와 민원 해소 등으로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megawatt. The capacity of the wind farm is 429 megawatt. It's one of the biggest wind farms of the Netherlands on this moment. 풍력 발전이 네덜란드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네덜란드 정부는 공유 수면의 풍력 발전으로 거둔 세금 가운데 일부를 어민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수산업과 해상 풍력이 공존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그 공존을 통해서 전라남도 수산업이 더욱더 지속 발전 가능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유럽에 있는 풍력단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단순화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바다에 바지를 띄워 풍력 발전기를 바로 올리는 공법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이 파괴되면서 수익이 대폭 증가해 풍력 발전 투자 움직임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가 지금 탄소 중립 2050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가 개발해야 될 그런 분야인데 우리나라도 정말로 앞으로도 이 풍력 단지 발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해상 풍력 규모는 8.2기가와트. 유럽 풍력 발전 선도국의 사례는 국내 친환경 에너지 집적화 단지 구축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도 중부지방은 낮 동안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겠습니다. 오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에 밤에는 충청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60mm 이상, 그 밖의 남부와 충청 남부에는 5에서 20mm가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7도, 대구는 14.3도, 부산은 16.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오늘 낮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강릉은 30도까지 오르겠지만 포항은 24도, 울산은 22도, 부산은 21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이후 남부지방에도 여름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